쿵, 쿠르르르, 꽝. 2025년 1월 8일 새벽 3시 17분. 로스앤젤레스 팰리세이즈에서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속 160km 센타에나 강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저는 진돗개 소라와 함께 연기로 자욱한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이쪽으로, 빨리. 하지만 소라는 제가 가리키는 대피로와 반대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온몸에 털을 바짝 세운 채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경계 자세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또 시작되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워터슨입니다. 42세, 미국 지질조사소 수석 지질학자이자 한국의 진돗개 소라와 함께 7년간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누벼온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동물과 의사소통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텔레파시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받아본 적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특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동물들의 감정이나 위험 신호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대학에서 지질학 전공, 동물행동학 부전공을 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동물들과 완전한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감정과 직감을 이미지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소라를 만난 후 7년간 함께하며 그 정확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만큼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물은 처음이었어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 2023년 터키 대지진, 그리고 지금 이곳 LA까지. 소라는 언제나 저보다 먼저 알았거든요. 모든 것은 2018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35세였던 저는 메라피 화산의 전조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자카르타 지질조사국에서 파견된 상태였어요. 닥터 에밀리,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장비 관측에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제안하신 동물 행동 연구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아구스 박사가 45세 정도 되어 보이는 현지 지질학자였는데 처음엔 매우 냉담했어요. 푸투 가이드도 마찬가지였고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당시 동물들이 보인 이상 행동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보셨나요? 코끼리들이 고지대로 도망가고 개들이 주인을 끌고 언덕으로 올라갔다는.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과학자로서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곳에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글라가하르조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힌두 사원 옆으로 펼쳐진 계단식 논과 흙길, 그리고 대대로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이 있었어요. 마을 대표 카르토 할아버지는 65세로 주름진 얼굴에 지혜가 묻어나는 분이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심이 강했습니다. 화산은 늘 분화하는 거요, 아가씨.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여기 살아왔는데 뭘 걱정하라는 거요? 외국 사람들은 항상 호들갑이야. 하지만 청년 어민 대위는 달랐어요. 28세인 그는 호기심 많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 마을에 특이한 개가 한 마리 있어요. 3일 전부터 계속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게 바로 소라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대위가 저를 안내한 곳은 마을 어르신 댁이었는데 마당에서 한 마리 진돗개가 메라피 산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순백색 털의 중간 크기, 쫑긋한 귀와 말린 꼬리. 전형적인 진돗개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소라의 행동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온몸에 털을 바짝 세우고 산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3일째 계속해서요. 처음 소라를 봤을 때 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뭔가 강렬한 에너지가 전해져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소라가 저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큰 산이 화나고 있어요.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멀리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동물에게서 받아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아구스 박사와 푸투에게 말했습니다.
화산 분화가 임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해요. 무슨 근거로요? 장비 수치는 아직 정상 범위인데. 이계가 알려줬어요. 아구스 박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박사님, 농담하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소라의 메시지가 너무 생생했거든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 여자와 걔가 우릴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거야? 우리 조상 대대로 여기 살았는데 걔 하나가 뭘 안다고. 특히 카르토 할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어요. 아가씨, 우리를 무시하는 거요? 우리가 어린애들인 줄 아나? 하지만 소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 앞에 서서 동쪽 논둑을 가리켰어요. 진돗개 특유의 한 주인 충성심을 발휘해 저를 주인으로 인정한 후부터는 제 지시에 완전히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판단으로 행동했죠.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논둑에서 놀고 있을 때 갑자기 멧돼지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10여 마리의 멧돼지들이 굴을 파헤치며 달려오자 아이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소라가 움직였어요. 소라는 아이들 앞으로 달려가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멧돼지들을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강변 대신 동쪽 논둑 위로 올라가세요. 안전한 길이에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동쪽 논둑으로. 소라가 안전한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멧돼지들은 소라가 가리킨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흩어졌어요. 마치 소라의 지시를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대위가 감탄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저게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카르토 할아버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가 뭔가 다르긴 하네. 우리 마을 개들과는 완전히 달라.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주민들은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소라의 경고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산이 곧 폭발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장 피해야 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아구스 박사님, 장비 수치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대피해야 합니다. 에밀리 박사,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과학자가 개의 말을 믿고 수천 명을 대피시키자고요? 바로 그때 원숭이 떼가 나타났습니다. 논두렁 위 나뭇가지를 부딪히며 시끄럽게 울어대는 원숭이들을 보고 마을 처녀 릴리가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어머, 원숭이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소라가 앞발을 들어 북쪽 능선을 가리켰습니다. 원숭이들도 도망가고 있어요. 모두 북쪽 능선으로 올라가라고 해요. 저는 릴리에게 설명했어요. 동물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이건 심상치 않은 신호예요. 릴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네, 소라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 하늘을 올려다본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논 위를 맴돌던 새들이 갑자기 동쪽 하늘로 떼지어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소라가 점프하면서 날아가는 방향을 시연했어요. 카르토 할아버지도 마침내 고개를 돌려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이 개가 정말 뭔가 아는 건가? 소라는 멧돼지, 원숭이, 조류를 차례로 둘러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각 동물에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돗개의 뛰어난 지능과 리더십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대위와 릴리가 함께 소라의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들, 정말 위험할지도 몰라요. 동물들이 모두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소라가 저에게 최종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산 아래 농로로 이동하세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돼요. 큰 폭발이 곧 일어날 거예요. 저는 주민들 앞에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과학적 수치와 무관하게 이것은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소라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카르토 할아버지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알겠소.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렇게 마을 주민 200명이 손에 등불과 농기구를 들고 줄지어 하산하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대위가 앉고 릴리는 지팡이로 앞장서며 길을 인도했습니다. 소라는 맨 앞에서 안전한 길을 확인하며 우리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6시간 후
메라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마을이 있던 자리는 화산재와 용암으로 뒤덮였어요. 만약 그때 소라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면 200명 모두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날 밤 안전한 곳에서 화산 폭발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학 장비보다 정확한 자연의 센서를 만났다는 것을요. 카르토 할아버지가 소라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개는 정말 특별하구나. 우리 모두의 생명의 은인이야. 그때부터 소라와 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7년이 흘러 저는 미국 지질조사소의 수석 지진학자가 되었고 소라와 함께 여러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가족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남편 데이비드는 46세 스탠포드대 의대 교수로 제가 재난 현장에 나갈 때마다 극심한 반대를 했어요. 에밀리, 개 하나 때문에 가족이 늘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는 거야? 사라는 이제 고3이고 대학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 받고 있고 제이슨도 사춘기라서 엄마가 필요한 시기라고. 데이비드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의사로서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는 제가 개의 직감에 의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17세 딸 사라는 아버지 편이었어요. 엄마는 개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친구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해. 내 엄마가 개랑 대화한다며.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창피해. 사라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재난 현장에 나가느라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던 게 원망스러웠나 봐요. 하지만 14세 아들 제이슨만은 달랐습니다. 소라와 유일하게 교감하는 가족이었거든요. 엄마, 소라가 맞다는 걸 알잖아요. 소라는 정말 특별해요. 제게도 가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제이슨은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고 소라와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워터슨 박사, 우리는 과학기관입니다. 동물의 직감에 의존하는 연구 방법론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SGS 동료들은 제가 동물 직감에 의존한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했어요. 특히 연구비 삭감 압박도 받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납세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야? 개한테서 받은 텔레파시로 지진을 예측한다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소라의 능력을 7년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소라의 경우 특히 위험을 감지했을 때 저에게 매우 선명한 경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7년간 함께하며 그 정확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1월 7일 새벽 4시, 소라가 갑자기 극도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저를 깨우더니 연구실로 끌고 갔어요. 소라는 컴퓨터 모니터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여러 개의 지진 모니터링 화면 중에서 정확히 동남아시아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에게 전해진 소라의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땅이 아파하고 있어요. 불과 흔들림이 함께 올 거예요. 멀리 떨어진 곳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엔 캘리포니아 지진을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소라가 가리킨 화면에는 미얀마 지진 활동 이상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속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돗개 특유의 지능적인 표정으로 제가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듯했죠. USGS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워터슨 박사 LA 산불과 지진 활동 연관성을 조사해 주십시오. 즉시 현장으로 출발하세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데이비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에밀리, 사라 대학 원서 면접이 이번 주인데 또 떠나려고. 이번엔 정말 안 돼. 가족이 우선이야, 일이 우선이야. 사라도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너무해. 왜 매번 우릴 버리고 가야 하는 거야? 스탠포드대 면접이 3일 후인데 엄마가 함께 있어줘야 한다고 했잖아.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도 소중하지만 소라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이슨은 달랐어요. 엄마, 소라가 맞다면 더 큰 일이 생길 거야. 지금 가야 해요.
사라 면접은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지만 사람들 생명은 그렇지 않잖아요. 데이비드가 제이슨에게 화를 냈습니다. 제이슨, 너까지 엄마 편을 들 거야?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빠, 엄마가 하는 일이 바로 가족들을 구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가족 말이에요. 결국 저는 소라와 함께 LA로 향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을 뒤로 한 채로요. LA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로 이미 24명이 사망했고 15만 명이 대피한 상태였어요. 연기로 뒤덮인 하늘, 곳곳에서 타오르는 불길, 그리고 끝없이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 소방서장 마이클 토마스는 50대 베테랑으로 30년간 현장을 누빈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소라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USGS에서 과학자가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걔까지 데리고 와서 뭘 하겠다는 거요? 지금 상황이 장난인 줄 아세요? 서장님, 이 산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근거가 있습니까? 이계가 알려줬어요. 토마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USGS에서 걔 훈련사까지 보냈나? 박사님, 우리는 지금 24명이 죽고 15만 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장난할 시간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소라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계속 서쪽, 태평양 방향을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예민한 감각이 뭔가를 포착한 것 같았어요. 소라야, 무슨 일이야? 소라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람이 바뀔 거예요. 불이 다른 방향으로 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요. 저는 토마스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서장님, 풍향이 바뀔 예정입니다. 베벌리힐스 방향으로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바로 그때 예측 불허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풍향 변화로 산불이 정확히 소라가 경고한 베벌리힐스 방향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토마스가 급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부대, 베벌리힐스 전 지역 긴급 대피령 발동. 즉시 주민 대피 시작. 소라는 이미 30분 전부터 그 방향을 경고하고 있었어요. 토마스가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눈빛이었어요. 박사님, 혹시 이계가 정말로? 네, 소라는 특별해요. 7년간 함께하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LA 산불이 어느 정도 진정된 3월 말 소라는 또 다른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3주 전부터 제 연구실의 동남아시아 지도 앞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자리에 서서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진돗개의 뛰어난 방향 감각과 귀소성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소라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는 점점 구체적이 되었어요. 큰 땅이 갈라질 거예요. 미얀마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3월 28일 오후 3시 20분, 소라가 예견한 대로 미얀마 사가잉주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저는 USGS 연구실에서 소라와 함께 있었는데 지진이 발생하기 정확히 10분 전부터 소라가 극도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큰 흔들림이 지금 시작돼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위험해요. 그리고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사가잉 북서쪽 16km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매우 얕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태국 방콕에서도 강진이 감지되었으며 짜뚜짝 지역의 33층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000km나 떨어진 방콕에서 건물이 붕괴되다니. 소라의 멀리 떨어진 곳까지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정확히 들어맞은 거예요. 최종 피해 집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만 5,352명이 사망했고 태국에서도 10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소라가 예견한 연쇄 재난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이틀 후 UN 재난대응팀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합동구조팀이 구성되었고 저와 소라는 동물 행동 전문가로 합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족과의 마지막 통화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차갑게 말했어요.
에밀리, 이번엔 정말 이혼을 생각해 볼 거야. 사라 스탠포드 면접도 망쳤고, 제이슨도 엄마가 없어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가족이 우선이냐, 일이 우선이냐, 이제 결정해야 해. 사라도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말이 맞아. 엄마는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야. 면접 망친 것도 엄마 때문이야. 이제 정말 지쳤어. 엄마가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하지만 제이슨은 달랐습니다.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소라가 말하는 게 맞다면 조심해요. 꼭 돌아와요. 그리고 엄마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사라도 언젠간 이해할 거예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소라와 함께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을 때의 현장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짜뚜짝의 33층 태국 국가감사원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어 거대한 잔해 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중국 국유기업 중국철도제식 공정그룹이 시공하던 건물이었는데 지진으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79명이 잔해에 매몰된 상태였고 15명의 생존이 확인되었지만 계속되는 여진 때문에 구조 작업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현장에는 각국의 구조팀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까지 국제구조팀이 총출동한 상태였어요. 태국 구조대장 소마차이는 45세 베테랑으로 20년간 재난 현장을 누빈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저와 소라를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봤어요. 미국에서 걔까지 데리고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구조견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소마차이 대장님, 소라는 일반적인 구조견과는 다릅니다. 생존자 탐지뿐만 아니라 위험 예측까지 가능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지만 소라의 능력은 곧 입증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소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소라가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선명했어요. 생존자가 있는 곳에선 따뜻한 빛이 보여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요라는 느낌을 주었고 위험한 곳에선 차가운 어둠이 다가와요. 무너질 것 같아요라는 경고를 보냈죠. 소라는 잔해 더미 중 한 지점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빨리 해야 해요. 저는 소마차이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파보세요. 생존자가 있어요. 무슨 근거로? 소라가 알려줬어요. 소마차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워낙 넓은 잔해 더미에서 생존자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까요. 굴삭기가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정확히 소라가 가리킨 지점에서 미얀마 이주 노동자 한 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살아있었어요. 소마차이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하지만 소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생존자 위치를 연달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라가 위험 구역까지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었어요. 저쪽은 위험해요. 구조대원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30분 후 정확히 그 지점에서 2차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구조대원들이 들어갔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소마차이가 소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네요. 구조작업 3일째,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건물 잔해 아래 가스관이 손상되어 누출 위험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마차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곳 어딘가에 생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가스 누출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워요. 바로 그때 소라가 강렬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험한 냄새가 나요. 폭발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쪽에서 멀어져야 해요. 소라는 특정 구역을 가리키며 뒤로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소마차이 대장님, 소라가 그쪽으로 절대 가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박사님, 거기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아니에요. 소라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소마차이가 고민하더니 결국 제 말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구역은 접근 금지로 하죠. 30분 후 정확히 소라가 경고한 지점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구조대원들이 모두 대피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그때 들어갔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소마차이가 소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라야, 고마워. 내가 우리 모두를 구했구나.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계에게 어떻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능력이네요. 소라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국제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CNN의 크리스티나 앤더슨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개와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게 가능한가요? 정확히 말하면 텔레파시라기보다는 소라의 감정과 직감을 이미지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7년간 함께하면서 그 정확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조 작업에서 소라의 역할은 어땠나요? 소라는 7명의 생존자를 정확히 찾아냈고 위험 구역을 사전에 감지해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지켰어요. 특히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 구조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BBC, NHK, 그리고 한국의 KBS까지 각국 언론들이 소라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구한 방콕의 기적.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구조작업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생존자를 구조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소라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는 지금까지 중 가장 강렬하고 절박했습니다. 큰 흔들림이 또 온다. 이번엔 더 클 거예요. 모두 높은 곳으로 지금 당장. 시간이 없어요. 소라의 온몸이 떨리며 방콕 현장의 모든 사람을 고지대로 유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라의 모습은 7년간 함께하면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예민한 감각이 뭔가 엄청난 위험을 포착한 것 같았어요. 저는 즉시 소마차이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대규모 여진이 곧 발생할 예정입니다. 모든 인원을 고지대로 대피시켜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기상청에선 아무 경보도 발령하지 않았는데요. 소라가 경고하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심각해 보여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었거든요. 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국인과 개의 말을 믿고 수십만 명을 대피시킬 수 있습니까?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근거도 없이 대피령을 내렸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제적 망신이 될 수도 있어요. 회의는 계속 이어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소라는 더욱 절박하게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 경력을 걸겠습니다. 만약 틀리면 USGS에서 물러나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소라를 믿어주세요. 소마차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박사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저도 제 경력을 걸겠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가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콕 시민 여러분, 긴급 대피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즉시 고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고지대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교통이 마비되고 혼란이 이어졌지만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소라의 경고 25분 후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땅이 크게 흔들리며 건물들이 위험하게 요동쳤어요. 만약 대피하지 않았다면 수천 명의 추가 인명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소라의 경고 덕분에 추가 인명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잔해 속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발견되었어요. 6살 미얀마 어린이였는데 여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구조된 거죠. 어린이가 구조되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소마차이가 소라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소라야,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을 구했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국제 언론들이 다시 한번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또다시 구한 기적. 동물의 직감이 과학을 앞서다. 방콕을 구한 네 발의 영웅. 이런 헤드라인들이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일주일 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데이비드가 큰 꽃다발을 들고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소라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소라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몰랐어. 그동안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데이비드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에밀리, 나도 미안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겠어. CNN 뉴스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 사라도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친구들이 모두 뉴스 보고 놀라더라. 내 엄마 정말 대단하다고 하면서.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 사라가 소라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소라야, 고마워. 엄마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구해줘서. 제이슨은 소라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소라야, 역시 내가 옳았어. 정말 자랑스러워.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동물과 소통하는 과학자가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세상을 구한 거였다는 것을요. 한 달 후 백악관에서 특별 표창식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라에게 동물 영웅 메달을 수여했어요. 이 용감한 진돗개는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소라는 과학과 직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대통령이 소라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자 소라가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CNN에서는 1시간짜리 특별 다큐멘터리 더 미러컬 도그 프로미터 코리어를 제작했습니다. 소라의 이야기가 전 세계 80개국에 방영되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저희를 공식 초청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돗개 천연기념물 보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주었고 소라는 명예 진돗개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어요. 진도군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라는 우리 진돗개의 자랑이며 전 세계의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린 최고의 홍보대사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사라는 스탠포드대 면접을 다시 볼 기회를 얻었고 지질학과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엄마처럼 사람들을 도우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소라가 보여준 것처럼 과학과 직감이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제이슨은 소라와 함께 동물 행동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동물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소라가 저에게도 가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제이슨은 소라와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때로는 제가 받지 못하는 소라의 감정을 제이슨이 먼저 알아차리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도 재난의학 연구를 시작했어요. 에밀리 덕분에 재난 현장에서 의료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 나도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 가장 뜻깊었던 것은 소라가 유엔 재난 조기경보 시스템의 공식 자문견으로 임명된 것이었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소라는 과학과 자연의 지혜가 어떻게 인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재난 예방과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소라와 저는 유엔 재난 대응팀의 공식 멤버로서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누비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7년간 소라와 함께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충성스러운 개가 아니라 뛰어난 지능과 예민한 감각을 가진 특별한 견종이라는 것을요. 소라가 보여준 능력들은 진돗개 고유의 특성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한 주인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은 저와의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냈고 뛰어난 방향 감각과 귀소성은 지진이나 화산 같은 지질학적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진돗개 특유의 예민함과 경계심은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으로 발현되었어요. 무엇보다 진돗개의 뛰어난 지능은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소라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연의 지혜였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이 보내는 신호를 완벽하게 포착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동물들은 수만 년간 진화하면서 자연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소라와의 7년간은 과학과 직감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과학자로서 갖춘 지식과 분석 능력, 그리고 소라가 가진 자연에 대한 직감적 이해가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처음 서구과학계에서 동물의 직감을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소라의 연속된 성공은 그런 편견들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코리언 진도 도그소라는 재난 예측의 상징이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견이 세계 과학계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라의 이야기는 동양의 전통 지혜와 서구의 현대, 과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되었어요. 지금도 소라와 저는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지진 모니터링,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 관측, 그리고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지열활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요. 소라는 이제 9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며 예전과 똑같이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이슨이 소라로부터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았다고 흥분해서 말했어요. 엄마, 소라가 저에게 말했어요. 비가 곧 올 거야 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30분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이슨도 저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소라가 새로운 파트너를 찾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라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서로 다른 종족이라도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문화가 달라도, 심지어 사람과 동물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도 진정한 마음의 소통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라는 단순히 제게 재난을 예측해 준 것이 아니라 과학자로서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첨단 장비가 있어도 자연의 섬세한 신호를 모두 포착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수천 년간 자연과 함께 살아온 생명체들의 지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동물들이 인간에게 보내는 신호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놓치고 있죠. 진돗개 소라와의 7년간 여정은 저에게 과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과학은 자연을 정복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혜라는 것을요. 한국의 전통견 진돗개가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동물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자연과 함께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의 결정체였어요. 앞으로도 소라와 저는 계속해서 세상을 누비며 자연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이슨도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소라가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가장 오래된 지혜가 가장 첨단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과 직감, 그리고 인간의 과학적 사고가 만나 이룬 기적을 여러분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주변의 작은 신호들에도 귀 기울이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진실을 담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소라의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동물들의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란드 라돔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7시. 에어쇼 라돔 2025를 기다려온 수천 명의 관중들이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 손을 흔들고 연인들이 서로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그때 은빛 F-16 한 대가 구름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최고의 조종사 마치에이 크라코비안 소령이 조종하는 전투기였어요.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휴대폰을 들어올렸습니다. 완벽한 고개 비행의 순간을 담으려고 했죠. F-16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360도 회전하며 급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기술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고도가 너무 낮아지고 있었어요. 기수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관중들의 환호가 점점 작아졌고 누군가가 하고 중얼거렸죠. 그 다음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F-16이 활주로와 충돌하며 거대한 화염구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폭음이 관중석을 뒤흔들었고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9,000km 떨어진 베이징에서는 세상을 바꿀 또 다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N7입니다. 이 이름은 가명입니다. 제가 전하는 건 사실이고 출처는 합법적 취재와 오픈소스,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필요하다면 제 말보다 로그를 믿으십시오. 폴란드 국가안보국 BBN에서 15년간 일하며 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오후 7시 25분. 저는 바르샤바 BBN 본부 7층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긴급 알람이 울렸죠. 라돔 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에어쇼 라돔 2025 리허설 중이었고 조종사는 F-16 타이거 데모팀의 팀장 마치에이 크라코비안 소령이었습니다. 지상 충돌 확인. 조종사 비상 탈출 없음. 현장 사망 추정.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라돔 기지의 CCTV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F-16이 급강하다 활주로와 충돌하며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이었죠. 3주 전 영국 로열 인터내셔널 에어타투에서 상까지 받았던 최고 조종사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전투기라면 꿈에서도 몰 수 있는 최고 조종사가 너무나도 이상한 죽음이라니.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각하, 에어쇼 전면 취소 확정입니다. 그런데 얀 코발스키 BBN 국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문제가 뭔가, 얀? 베이징에서 온 보고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방금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거든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고. 폴란드의 F-16 전력에 공백이 생긴 바로 그날 베이징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맞잡는다는 발표가 나온 거죠. 코발스키 국장이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N7, 긴급 TF에 들어가. 각국 채널 다 열어라. 48시간 안에 전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BBN 지하 3층 통합정보센터로 내려갔죠. 여기서 저는 CIA, MI6, BND, DGSE와 실시간 연결됩니다. 물론 우리와 정보를 공유하는 선에서만이지만요. 첫 번째 연락은 바그람 기지에 있는 CIA 폴란드 데스크 책임자 마이클 톰슨이었습니다. 마이클, 라돔 상황 브리핑 받았나? 받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당장 F-16 지원은 어렵다. 우크라이나에 18대를 보냈고 중동에도 전력이 묶여 있어. 최소 3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 3개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토 규정상 다른 회원국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제3국 장비를 긴급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 제3국 장비. 그때 저는 떠올랐습니다. 2022년부터 우리가 협상해온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요. 두 번째 연락은 모스크바였습니다. 우리에겐 러시아 지한류 내부에 정보원이 있거든요. 코드명 발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N7인가? 재미있는 타이밍이군. 발틱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흥미로워하는 톤이었어요. 무슨 뜻이야? 지한류 이국에서 비상 소집이 걸렸어. 폴란드 F-16 사고를 브리핑하더군. 그런데 말이야. 우리 상관이 이상한 말을 했어. 미국 놈들이 바로 못 채우는 틈을 노려야 한다고. 뭘 노린다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베이징 회담과 연결돼 있는 것 같아. 푸틴이 시진핑에게 뭔가 제안할 모양이야. 세 번째는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 MSS와는 직접 연결은 없지만 타이완 정보부를 통한 간접 경로가 있어요. 폴란드 상황을 중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나? 흥미롭게 보고 있어. MSS 이국에서 미군 전력이 분산된 지금이 기회라는 보고서를 올렸다는 얘기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평양이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정보는 한국 국정원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니죠. 우리 채널로는 북한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만 들었습니다. RGB에서 이번 달은 침묵 다음 달은 시험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저는 지하 3층 통합정보센터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각국의 정보를 종합하니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약해졌습니다. 국가복지기금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인 360억 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보유금도 2022년 400톤에서 139.5톤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올해 5월부터 푸틴을 미쳤다고 공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까지만 해도 1시간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며 환상적인 관계를 언급했던 사이였는데 말이죠. 8월 15일 알래스카 정상회담도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푸틴이 예정된 아우루스 리무진을 마다하고 트럼프의 전용차에 탔다는 상징적인 장면만 남겼을 뿐이죠. 미국이 러시아를 버린 겁니다. 러시아가 약해지면서 협력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러자 푸틴은 중국과 북한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어요. 시진핑 옆에 서서 우리에게도 친구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였죠. 문제는 그 타이밍이 우리 폴란드의 전력 공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코발스키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나 N7?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절묘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우리 상황을 압박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미국의 지원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대안을 찾거나요. 대안이라면 한국입니다. 코발스키 국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022년부터 협상해온 K2 전차와 K9 자주포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FA50도요. 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고 한국 측은 긴급 상황 시 48시간 내 납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8시간? 정말인가?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 카이가 상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결정뿐이죠. 코발스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국 채널을 열어라.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베이징에선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다음 6일이 폴란드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 그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도. 8월 29일 오전, 저는 BBN 7층의 파노라마룸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전 세계 5개 도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모스크바, 평양, 워싱턴, 베이징, 그리고 바르샤바. 각 도시마다 우리만의 코드명이 있어요. 모스크바는 붉은 광장, 평양은 고요한 아침, 워싱턴은 흰돔, 베이징은 자금성, 바르샤바는 비스툴라입니다. 그날 아침 각 도시에서 들려온 목소리들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극장에서 동시에 연주되는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악기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었죠. 붉은 광장에서 온 목소리.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GRU 1국장 이반 세르게예프 중장이었습니다. 발틱이 전해온 정보였어요. 미국 놈들이 우크라이나에 발목 잡혀 있는 동안 우리는 베이징에서 새로운 축을 만들 수 있다. 폴란드 F-16사고는 하늘이 준 기회야. 나토의 동유럽 전력에 구멍이 뚫렸어. 지금이야말로 압박할 때다. 세르게예프 중장은 SVR 대외 정보국 국장 세르게이 나리시킨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두 기관이 손을 잡는 일은 흔치 않은데 이번엔 달랐어요. 푸틴 동지께서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을 만나시면 새로운 삼각축이 완성된다. 트럼프가 우리를 버렸다고. 상관없어. 우리에겐 더 강력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고요한 아침에서 온 목소리. 이번 달은 침묵, 다음 달은 시험. 북한 정찰 총국RGB 국장 리영길의 지시였습니다. 한국 국정원 루트를 통해 들은 정보였죠. 동지 원수님께서 베이징에 가시는 것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RGB 산하 군수공업부에서는 이미 베이징 회담 이후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폴란드의 F-16사고는 나토의 약점을 보여준다. 우리가 러시아와 함께 압박하면 유럽의 친미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특히 한국 무기를 들여오려는 폴란드 같은 나라들 말이다. 흰돔에서 온 목소리. 큰 우산은 우리가 편다. 분담은 나눈다. NSC 국가안보회의 국장 마이크 월치의 발언이었습니다. CIA를 통해 들은 내용이었어요. 폴란드 F-16 사고는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전력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야. 우크라이나에 18대, 중동에 24대, 인도태평양에 32대. 당장 폴란드에 지원할 F-16은 없어. DIA 국방정보국 국장 스콧 베리어도 비슷한 견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는 것도 신경 쓰인다. 중국까지 포함하면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축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우리에겐 대안이 있어. 한국이라는 완벽한 파트너가 말이야. CIA 국장 존 레클리프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검증된 무기야. 폴란드와의 계약도 체결되어 있고 우리가 장기 전략을 담당하고 한국이 즉시 전력화를 맡으면 완벽한 분업이지. 자금성에서 온 목소리. 표준을 먼저 적는 자가 시장을 가진다. MSS 국가안전부 부부장 천원칭의 말이었습니다. 타이완 정보부를 통해 들은 내용이었어요. 미국이 러시아를 버리면서 국제 질서에 공백이 생겼다. 우리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 PLA 전략지원부대 SSF 사령관 리상프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폴란드 F-16 사고는 나토의 한계를 보여준다. 회원국이 위기에 처해도 즉시 지원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가 베이징에서 푸틴과 김정은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 유럽 국가들이 흔들릴 거야. 비스툴라에서 온 목소리. 시간표 기반 배치가 필요하다. 코발스키 BBN 국장의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은 최소 3개월이 걸린다. 그동안 우리가 전력 공백을 유지할 수는 없어.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폴란드 국방부에 모인 장관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과의 계약을 앞당겨야 한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모두 48시간 내 긴급 도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무장청 AU 청장 아르카디우시 베마코비치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 하나디펜스, 카이가 상시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어. 문제는 정치적 결정뿐이야. 대통령께서 승인만 하시면 되는 거지. 저는 파노라마룸에서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5개 도시가 모두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모스크바와 평양, 베이징은 폴란드의 위기를 기회로 봤습니다. 나토가 약해졌으니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워싱턴은 전력 분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바르샤바는 현실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3개월을 기다릴 수도 없고 중러북의 압박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2시 폴란드 의회에서 긴급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무기 도입 재검토였어요. 야당 의원들은 반대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를 들여와서 우리 안보를 맡길 수 있습니까? 미국과 독일의 검증된 무기 체계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달랐습니다. 3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미 터키, 호주, 노르웨이에서 검증받았습니다. 공청회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급속히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11시,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베이징 변수와 폴란드의 선택지.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행사 9월 3일에서 푸틴 김정은 시진핑 3자 회동이 예상됩니다. 이는 미러 관계 악화 이후 중러북 삼각축 강화를 의미하며 폴란드의 F-16 전력 공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안은 2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F-16 지원을 3개월간 기다리는 것. 하지만 이 경우 베이징 회담 이후 중러북의 압박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즉시 이행하는 것.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모두 48시간 내 긴급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곧 전력인 상황에서 한국은 폴란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르샤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이제 해가 뜨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질 악수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면 한국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정말 48시간 내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 말이죠. 8월 30일 오전 6시, 저는 드랍스코 훈련장으로 향하는 국방부 전용 헬기 미-17에 몸을 맡겼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북서쪽으로 120km 떨어진 이곳에서 한국 무기들의 긴급 시연이 열리기로 했거든요. 헬기가 드랍스코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훈련장에 이미 K2 전차 세대와 K9 자주포 이문이 도열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을까요? 착륙 후 저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 방위사업 청DAPA의 김정호 팀장이었습니다. 어제 밤 11시에 부산 감천항에서 출발한 물량입니다. M124 수송기 2대로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이동했죠. M124? 그 거대한 러시아제 수송기로 한국 무기를 실어 날랐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어요. 오전 9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K2 전차였습니다. 현대로템의 박승민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죠. K2 흑표는 도심, 습지, 야간 모드를 2.3초 내에 전환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도심 모드입니다. K2가 시속 70km로 질주하며 표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120mm 활강포에서 나간 APFSDS탄이 2.8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명중률 96.7%. 탄착군 반경 0.8m. 박수석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습지 모드로 전환합니다. K2의 현가 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체가 낮아지면서 접지압이 분산됐어요. 늪지대를 지나가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다음은 K9 자주포 차례였습니다. 한화디펜스의 이창수 책임연구원이 나섰어요. K9 썬더의 핵심은 신속성입니다. 사격 후 3분 내에 진지를 이탈할 수 있어요. K9이 155mm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40km 떨어진 표적을 향해서요. 사격 직후 K9은 즉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격 이탈 제점화까지 4분 27초.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연 도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훈련장 입구에 검은색 아우디 A8세대가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양복 차림의 서양인들이었습니다. 김정호 DAPA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저는 망원경으로 확인해봤습니다. 그들의 신분증과 명함을 보니 레오나르도, 라인메탈, 네스터 같은 유럽 방산업체 관계자들이었어요. 로비스트들입니다. 아마 우리 계약을 방해하러 온 것 같네요. 과연 그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도표를 보십시오. 한국 무기의 정비 비용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나요? 도표에는 정비비 폭탄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10년 유지 비용이 독일 레오파드 2보다 40% 높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도표의 출처를 의심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일방적이었거든요. 출처가 어디죠? 유럽방산연구소의 공식 분석 자료입니다. 유럽방산연구소? 저는 그런 기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레오나르도가 후원하는 싱크탱크였습니다. 오후 12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폴란드 공영방송 TVP 취재진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로비스트들이 제공한 도표를 이미 받아본 상태였습니다. 한국 무기의 높은 정비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포터가 김정호 팀장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김 팀장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 자료는 부정확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방위사업청의 공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K2 전차의 가동률은 93.2%입니다. 레오파드 2는 87.6%이고요. 가동률이 높으면 실질적인 유지 비용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그럼 정비 부품은 어떻게 조달하죠? 표준화 부품 풀을 운영합니다. 현지 생산도 가능하고요. 우리는 무기 플랫폼을 파는 게 아니라 통합 운영 시스템을 팝니다. 리포터가 다시 물었습니다. 통합 운영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요? 김 팀장이 웃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죠. 오후 1시, 진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도착한 FA-50 경공격기까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통합 운영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K2가 적을 발견하면 데이터 링크를 통해 K9에게 좌표를 전송합니다. K9이 포격하는 동안 FA-50이 상공에서 전장을 감시하고요. 실제로 K2가 레이저로 표적을 지시하자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K9에게 전송됐습니다. K9은 3초 만에 포를 조준하고 발사했어요. 동시에 FA-50이 상공에서 타격 결과를 확인해 지상에 전송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23초 걸렸습니다. 김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파는 체계입니다. 개별 무기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죠. 유럽 로비스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들의 도표로는 이런 통합 운영 능력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오후 2시 30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FA-50의 통신이 두절됐어요. 지상 관제소와의 데이터 링크가 끊어진 겁니다. 뭔가 교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의 정민수 팀장이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전파 교란인가요? 아닙니다. 더 정교한 사이버 공격 같습니다.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자체가 교란되고 있어요. 저는 즉시 BBM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감지 중. 출처 파악 가능한가?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회색지대 전술 같습니다. 회색지대 전술.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애매한 공격이죠.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대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정민수 카이 팀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백업 시스템. FA-50은 3중 백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 데이터 링크가 교란되면 위성 통신으로 전환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독립 운영 모드로 바꿉니다. 실제로 FA-50은 3분 만에 정상 운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TVP 리포터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방금 사이버 공격이 있었는데도 정상 작동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전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합니다. 김정호 DAPA 팀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살아왔습니다. 적의 교란과 방해를 전제로 무기를 만들어 왔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럽 로비스트들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오후 4시 시연이 끝났습니다. 저는 김정호 팀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48시간 내에 긴급 도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현대로템, 하나디펜스, 카이 모두 상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문제는 정치적 결정뿐입니다. 정치적 결정. 폴란드 대통령께서 승인만 하시면 내일 밤에도 첫 번째 물량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내일 밤. 그럼 베이징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 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로그도 타임스탬프도 성능 데이터도 모두요. 우리는 숨길 게 없거든요. 투명성. 그게 바로 한국 방식의 핵심이었습니다. 드랍스코에서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헬기 안에서 그날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유럽 로비스트들은 조작된 도표로 우리를 현혹하려 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으로 시연을 방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개별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 시스템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약속한 48시간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다시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드랍스코 시연 결과 및 권고안. 한국의 K2, K9, FA50은 모든 방해 공작을 뚫고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통합 운영 시스템은 기존의 개별 플랫폼 개념을 뛰어넘는 차세대 무기 체계임을 확인했습니다. 48시간 내 긴급 도입이 실제로 가능하며 이는 베이징 회담 이전에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권고합니다. 한국과의 긴급 계약을 즉시 승인하십시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창밖의 바르샤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답이 한국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8월 31일 오후 11시 47분. 저는 BBN 지하 3층 통합정보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N7 긴급 상황입니다. 통신 담당관 카롤 노바크가 소리쳤습니다. 뭔 일인가? 드랍스코 훈련장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됩니다. FA50의 데이터 링크가 또 교란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심각합니다. 저는 즉시 드랍스코와 연결했습니다. 현지에는 한국 측 기술팀이 야간 점검을 위해 남아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정민수 팀장님. N7님.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단순한 데이터 링크 교란이 아니라 전체 통신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어요. 원인을 파악했나요? 새로운 형태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낮에 대응한 건 1단계였고 지금 이건 2단계 같네요. 더 정교하고 지속적입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준호 소령입니다. 한국군 기술장교로 파견 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믿음직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소령님. 지금 FA50의 주 통신, 백업 위성 통신, 독립 운영 모드까지 모두 교란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파 교란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레벨에서의 침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3팀으로 나누어 동시에 접근하겠습니다. 정비팀은 하드웨어를, 군수팀은 소프트웨어를, 교육팀은 매뉴얼 운영을 담당합니다. 최소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4시간입니다. 새벽 4시까지 완전 복구하겠습니다. 새벽 4시? 그때까지 저도 현지에 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정을 넘어 9월 1일이 되었을 때 저는 헬기를 타고 드랍스코로 향했습니다. 야간 비행이라 위험했지만 이 상황을 직접 봐야겠다고 판단했거든요. 새벽 1시 15분 드랍스코 도착. 훈련장은 밤임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FA50 주변에 한국 기술진들이 모여 작업하고 있었어요. 최준호 소령을 처음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군인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피로가 보였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소령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정교한 공격입니다. 아마도 중국 MSS의 전략 지원부대나 러시아 지한류의 사이버 부문에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공격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은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공격하고 러시아는 하드웨어를 노립니다. 지금 둘 다 당하고 있거든요. 최소령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진단 데이터가 나타나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패킷들이 베이징과 모스크바에서 동시에 들어오고 있어요. 베이징과 모스크바. 정말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대응 방법은?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최소령이 웃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이런 상황에 대비해왔거든요. 북한의 교란, 중국의 해킹,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모든 걸 경험했어요. 그때 정비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소령님, 하드웨어 점검 완료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군수팀은 소프트웨어 패치 완료. 새로운 암호화 키로 전환했습니다. 교육팀은 매뉴얼 운영 모드 테스트 완료.
언제든지 전환 가능합니다. 최소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통합 테스트를 해보자. 새벽 2시 30분, FA50의 엔진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링크 연결. 정상. 위성 통신. 정상. 독립 운영 모드. 정상. 통합 시스템 연동. 정상. 완전 복구됐습니다. 정민수 카이 팀장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최소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테스트를 해봅시다. 실제로 K2, K9과 연동해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새벽 3시, 밤중에 진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2 전차가 야간 투시경을 사용해 가상 표적을 탐지했어요. 그 정보가 즉시 FA50에 전송됐습니다. FA50은 상공에서 표적을 확인하고 K9 자주포에 좌표를 전달했어요. 야간 통합 작전 시간 47초. 최소령이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낮에는 23초였는데 밤에는 47초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야간 작전이니까 안전을 위해 더 신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말이죠.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을 파는 거였습니다. 밤에 문제가 생기면 밤에 고치고 교란당하면 즉시 복구하고 공격받으면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새벽 4시 모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최소령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엔칠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우리가 복구하는 동안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됐어요. 로그도 타임스탬프도 성능 데이터도 전부요.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밤새 벌어진 모든 일들이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23만 4,723 교란 신호 최초 탐지. 1544 하드웨어 점검 시작. 1만 2217 소프트웨어 패치 완료. 2만 855 통합 테스트 시작. 3만 4,712 야간 연동 작전 성공. 4만 완전 복구 완료.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한국 본부와 폴란드 국방부에 전송되고 있어요. 투명성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투명성. 또 그 단어였어요. 왜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신뢰가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령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새벽 5시,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헬기 안에서 저는 그날 밤의 의미를 곱씹어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우리를 교란시키려 했지만 한국은 4시간 만에 그 공격을 무력화시켰어요. 그것도 더 강해진 상태로 복구해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철학이었습니다. 밤에 꺼지면 밤에 켠다. 최소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해결하고 공격받으면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 7시, 저는 또 한 번의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야간 교란 사건 및 한국 측 대응 평가. 중러의 합동 사이버 공격이 감행됐으나 한국 기술팀이 4시간 만에 완전 복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문제 해결 철학의 승리로 평가됩니다. 특히 최준호 소령이 이끈 한국군 기술장교팀의 능력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정비군수 교육 3개 분야를 동시에 운용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무기 플랫폼이 아니라 문제 해결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현재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결단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베이징 회담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의 타임스탬프를 보세요. 8월 30일 오후 2시 47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가 이상한데? 실제 K2 사격은 오후 1시 15분에 끝났거든요. 그 시간에는 K9 시연이 한창이었어요.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라는 걸요.
원본을 찾아봐. 이미 찾았어요. 마렉이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같은 장면이었지만 연기가 없었어요. 누가 조작했는지 추적 가능해? 어려워요. VPN을 여러 번 거쳐서 업로드했거든요. 하지만 편집 소프트웨어에 워터마크가 남아있어요. 어떤 소프트웨어? 프리미어 프로 CC 2023. 그리고 편집 스타일을 보면 전문가 수준이에요. 일반인이 한 게 아니라 프로덕션 업체에서 작업한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전 10시 폴란드 최대 방송사 TVN에서 한국 무기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심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무기의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앵커가 화면에 도표를 띄웠어요. 어제 드랍스코에서 봤던 바로 그 정비비 폭탄 도표였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K2 전차의 10년 유지 비용이 독일 레오파드 2보다 40% 높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무기를 도입해야 할까요? 저는 즉시 TVN에 연락했습니다.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죠? 유럽방산연구소의 공식 분석입니다. 그 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 후 TVN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유럽방산연구소라는 곳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는 어디서 받은 거죠? 익명의 제보자가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추적해봤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이메일 주소 info @eurodefense.org. 도메인 등록 8월 28일 라돔 사고 당일. 등록자 프록시 서비스로 감춰짐. 서버 위치 스위스하지만 실제로는 프록시. 완전히 조작된 정보네요. 마레비 분석 결과를 알려줬어요. 이 도메인은 3일 전에 만들어졌고 서버는 스위스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VPN을 통해 우회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출처는? 추적이 어렵네요. 하지만 패턴을 보면 유럽 방산업체들의 로비 회사에서 한 것 같아요. 오후 1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 한국무기 반대 해시태그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수천 개의 게시물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건 봇네트 공격이에요. 마레기 소셜 미디어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24시간 내에 가짜 계정 3,247개가 생성됐고 모두 같은 메시지를 복사해서 게시하고 있어요. 메시지 내용이 뭔가? 한국 무기는 믿을 수 없다. 유럽 무기가 더 안전하다. 성급한 결정은 위험하다. 이런 식이에요. 저는 즉시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런 정보 전에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 2시 30분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조작된 K2 전차 영상의 원본을 공개했어요. BBN 공식 채널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원본 영상입니다. 어떤 연기도 어떤 고장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편집 과정도 분석해서 공개했습니다. 조작된 영상은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 연기 효과를 추가한 것입니다. 원본과 비교하면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짜 도표의 진실을 폭로했어요. 유럽방산연구소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도메인은 3일 전에 만들어졌고 자료의 모든 수치는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 진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K2 전차의 가동률은 93.2%입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후 4시 한국 측도 직접 나섰습니다. 김정호 DAPA 팀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논평 대신 데이터로 답하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드랍스코 훈련장의 K2, K9, FA-52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능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화면에는 각 무기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K2 전차 가동률 100%, 연료 잔량 87%, 시스템 이상 연건. K9 자주포 가동률 100%, 포탄 잔량 45발, 시스템 이상 연건. FA-50 가동률 100%, 연료 잔량 92%, 시스템 이상 연건. 이것이 바로 투명성입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김 팀장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조작 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원본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요. 유럽 경쟁사들의 방해에 대해서는 경쟁은 건전한 겁니다. 하지만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속이는 건 공정하지 않죠. 앞으로도 이런 투명성을 유지할 건가요? 물론입니다. 모든 로그와 타임스탬프, 성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원칙이니까요. 오후 6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TVN이 긴급 정정 보도를 내보낸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한 한국 무기 관련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유럽방산연구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었고 제공된 자료의 수치들도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신 진짜 자료가 방송됐어요. 한국방위사업청에서 제공한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K2 전차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가동률도 93.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후 8시 소셜미디어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한 국무기 반대 해시태그는 사라지고 대신 해시태그 진실을 말하자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본네트 공격이 무력화됐네요. 마렉이 분석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가짜 계정들이 대거 삭제되고 있어요. 플랫폼들이 자체적으로 정화 작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후 10시 하루 종일의 정보전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진실이 승리한 겁니다. 조작된 영상은 원본에 의해 논파됐고 가짜 도표는 진짜 데이터에 의해 무력화됐습니다. 본네트 공격도 투명한 정보 공개 앞에서 힘을 잃었어요. 그날 밤 11시 저는 마지막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정보전 공격 및 대응 결과 분석. 9월 1일 한국 무기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정보전이 감행됐습니다. 조작된 영상, 가짜 도표, 본네트 공격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됐죠. 공격 주체는 유럽 방산업체들의 로비 회사로 추정되며 일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논평이나 해명 대신 원본 데이터를 공개했고 투명성을 무기로 모든 허위 정보를 논파했습니다. 특히 실시간 성능 데이터 공개는 정보전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숨길 게 없다면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한국식 철학이 승리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정보전은 한국 무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보전의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명성이라는 것을요. 진실을 숨기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할 때 어떤 조작이나 왜곡도 힘을 잃는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 모든 걸 보여주고 데이터로 말하고 투명성으로 신뢰를 얻는 나라요. 그리고 그런 나라와 손잡는 것이 폴란드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하게 됐어요. 내일이면 베이징에서 중러북 회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들의 압박에 맞설 수 있는 투명하고 확실한 대안이 있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파트너 말이죠. 9월 2일 새벽 3시,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베이징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시작될 텐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었거든요. 대체 언제부터 이 모든 배신의 연쇄가 시작된 걸까요? 저는 BBN 아카이브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5층에 있는 이곳에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국제정세 분석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요. 먼저 찾아본 건 트럼프 푸틴 관계 변화 기록이었습니다. 2025년 2월 12일 트럼프 푸틴 1시간 30분 전화통화. 트럼프 블라디미르와 환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크렘린 건설적이고 상호 존중적인 분위기. 모스크바 증시 6% 상승. 루블 3.7% 강세. 2025년 5월 25일 트럼프 돌변.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푸틴이 미쳤다는 발언 처음 등장. 2025년 8월 15일 알래스카 정상회담.
엘먼도프 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2시간 47분 회담. 합의 없이 종료 예정된 업무 오찬 취소. 푸틴이 아우루스 대신 트럼프 전용차 탑승 굴욕적 상징. 변화의 이유가 명확했어요. 러시아의 국력 급속 약화였습니다. 러시아 경제 지표 변화. 국가복지기금 2022년 1,840억 달러, 2025년 360억 달러 80% 감소. 보유금 2022년 400톤, 2025년 139.5톤 65% 감소. 원유 수출 수익 전년 대비 27% 감소. 국방비 비중 GDP의 6.8%까지 상승 재정 압박 심화. 트럼프가 푸틴을 버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약해진 러시아와 협력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다음으로 찾아본 건 푸틴의 대응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중국 매달리기 시작. 시진핑과 6차례 전화통화 전년 대비 300% 증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표현 빈도 급증. 중국 투자 유치 위한 특별경제구역 신설. 2025년 7월 북한과의 밀착 가속화. 김정은과 5차례 비밀회담 러시아 극동지역. 군사기술 이전 확대 협정 체결. 북한 노동자 10만 명 추가 유입 허용. 2025년 8월 베이징 전승절 참석 결정.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 초청에 감격. 중러북 3자 정상회담 최초 추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라는 표현 사용. 푸틴도 선택권이 없었어요. 미국에게 버림받은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건 미국의 변화였습니다. 새벽 4시, 저는 CIA와의 비밀통신 기록을 찾아봤어요. 2025년 3월 새로운 파트너 전략 수립.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재검토.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한국을 핵심 전략 파트너로 격상. 2025년 6월 한국 중심의 동맹 재편. 한국은 가장 믿을 만한 동맹. 방산 협력을 안보 협력의 핵심으로. 유럽 내 한국 무기 확산 적극 지원. 2025년 8월 폴란드 상황을 기회로 활용. 폴란드 F-16 공백을 한국이 메우는 것을 환영. 이는 완벽한 역할 분담의 사례. 전략 보장은 미국 즉시 전력화는 한국. 미국도 계산이 빠른 나라였어요. 러시아가 약해지자 즉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고 그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었던 거죠. 새벽 5시, 저는 가장 중요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대응 패턴 분석. 한국은 이 모든 배신의 연쇄 속에서도 일관된 자세를 유지했어요. 미국과의 관계 변함없는 동맹 유지. 러시아와의 관계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냉각, 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음. 중국과의 관계 경제 협력 유지, 안보 이슈에서는 선긋기. 유럽과의 관계 방산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이 누구를 배신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원칙을 지키며 필요한 곳에 도움을 제공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6시, 베이징에서 각국 정상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착륙 현황. 615 푸틴 대통령 인류신 19만 6,300 피우. 642 김정은 위원장 전용 열차로 베이징역 도착. 730 시진핑 주석 중난하이에서 인민대회당으로 이동. 3명의 지도자가 베이징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만남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절망적인 동맹이라는 것을요. 푸틴은 미국에게 버림받았고 김정은은 제재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시진핑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압박 수단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 공백이 이미 메워지고 있다는 거였죠. 바로 한국에 의해서 말이에요. 오전 8시, 저는 이태성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의 전직 군수장교였다가 지금은 한폴 방산협력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이기도 했고요. 이태성 대표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바르샤바 시내 카페에서 만난 이태성 씨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재미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 M48 패튼 전차를 몰았거든요. 미군이 주던 중고 장비였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완전히 다르죠. 이제는 유럽에 한국 전차가 수출되는 시대예요. K2 흑표가 폴란드 평야를 달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태성 씨의 눈에 감회가 서렸어요. 예전엔 기다림이 일상이었어요. 미군이 언제 줄지, 언제 올지 모르는 무기들을 기다리며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르죠? 이젠 납기가 전력이에요. 한국은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성능의 무기를 보냅니다. 48시간이라고 하면 정말 48시간에 도착해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6.25 때 미군과 함께 싸우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역사가 바뀐 거죠. 그런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세요? 1990년대부터요. 그때부터 우리는 전쟁을 겪은 나라만이 알 수 있는 진짜 교훈을 무기에 담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훈이죠? 싸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는 거요. 억제 철학이죠. 이태성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 무기의 진짜 목적은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나라와 싸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오전 10시 베이징에서 첫 번째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다오유타이 국빈관에서 양자회담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시진핑은 오후에 합류할 예정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회담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여도 이미 게임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한국이 48시간 내에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메워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들의 압박 카드가 무력화되는 거였습니다. 오후 12시 폴란드 대통령 두다가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드디어 결정의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배신의 연쇄가 끝나고 새로운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 말이에요. 9월 2일 오후 2시 저는 벨베데르 궁전 지하 1층 안보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긴급 안보 회의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참석자는 대통령, 총리 국방장관, BBN 국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핵심 분석관 5명 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어요. 지난 5일간 계속된 위기 상황 때문이겠죠. 자, 시작하자. 현재 상황부터 브리핑해달라. 두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코발스키 BBN 국장이 먼저 나섰어요. 각하, 베이징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회담 중입니다. 2시간째 진행되고 있고 3시에 시진핑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공식 발표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 관련 협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포함한 서방 측 압박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장관 코시니아크 카미시가 이어받았습니다. 각하, 미군의 F-16 지원은 최소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력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안이라면 제 차례였습니다. 한국입니다, 각하. 저는 태블릿을 꺼내 지난 5일간의 모든 데이터를 보여드렸어요. 드랍스코 시연 결과입니다. K2 전차 명중률 96.7%, K9 자주포 재점화 시간 4분 27초, FA50 통합 작전 시간 23초. 모든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야간 교란 사건은 어떻게 됐나? 4시간 만에 완전 복구했습니다. 한국군 최준호 소령이 이끈 기술팀이 중러의 합동 사이버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정보전은 조작 영상과 가짜 도표가 유포됐지만 한국 측이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며 완전히 논파했습니다. 투명성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48시간입니다. 한국 측이 확약했습니다. 48시간? 정말인가? 현대로템, 하나디펜스, 카이가 상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 감천항에서 출발해 그단스크항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48시간입니다. 그때 코발스키 국장이 실시간 정보를 받았다고 알려왔어요. 각하, 베이징에서 소식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공동 성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동유럽의 군사 균형 변화에 대한 우려 표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한국 무기 도입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었어요. 압박하는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결정해야 합니다, 각하. 베이징 회담이 끝나기 전에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각하,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드랍스코 훈련장의 실시간 현황이 떴어요. 현재 시각 14만 3,722. K2001 가동률 100%, 연료 89%, 시스템 이상 무. K9001 가동률 100%, 준비 완료, 시스템 이상 무. FAO만 1 가동률 100%, 비행 준비 완료, 시스템 이상 무.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한국 본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화면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하지만 정치는 다른 법이야. 어떤 의미입니까? 의회에서 반대가 심하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어. 심지어 헌법재판소 제소까지 거론하고 있고. 하지만 각하. 안다, N7.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은 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때 갑자기 상황실 문이 열렸어요. 대통령 수석보좌관 크지시토프 슈체치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각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가? 베이징에서 3자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슈체치나가 문서를 건넸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3자 공동 성명. 우리는 동유럽 지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일부 국가들의 공격적 무기 도입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우리 3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 대통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적절한 조치라니. 이건 노골적인 위협이군. 각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발스키 국장이 물었습니다. 의회 상황은? 슈체치나 보좌관이 답했어요. 야당이 즉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러북의 공동 위협 앞에서 도발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제 태블릿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각하, 잠시만요. 저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정보입니다. 한국 측에서 실시간 성능 패킷을 보내왔습니다. 화면에는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2025.09, 24만 4,733. 부산 감천항 K2 전차 세대 선적 완료. 예상 도착 2025.09, 44만 4,733 정확히 48시간 후. 해상 운송 MVHOEGH 트레이서 노르웨이 선박. 실시간 GPS 3506엔 12,901이. 상태 모든 시스템 정상. 이게 뭔가? 대통령이 물었어요. 한국 측이 이미 선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결정도 내리기 전에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요. 그때 또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탄착군 분석 리포트. K2 전차 실사격 결과 2.8km 거리에서 오차 0.8m. K9 자주포 연쇄 사격 40km 거리에서 3발 연속 명중. FA50 정밀 타격 1.5km 거리에서 오차 0.3m. 이 모든 데이터가 조작 불가능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숨길 게 없으니까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N7, 자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가? 각하, 분석관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폴란드 국민으로서 말이야. 정말 한국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일간 제가 본 것들은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나? 밤에 꺼지면 밤에 켜고 공격받으면 더 강해져서 돌아오고
조작당하면 진실로 맞서고 그들에게는 포기라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70년 분단의 경험이군. 그렇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아는 민족입니다. 오후 3시 15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베이징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각하, 중러북이 동유럽 안정화를 위한 특별 조치를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경제 제재나 외교 압박을 뜻하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일어섰어요. 자, 이제 결정할 시간이군. 그가 창가로 걸어가 바르샤바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N7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48시간이면 우리의 전력 공백이 해소되나? 그렇습니다, 각하. 베이징의 압박에도 버틸 수 있나? 한국이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돌아서며 결정을 내렸어요. 좋다.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겠다. 한국과의 계약을 즉시 이행하라. 각하. 슈체치나 보좌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회와 야당의 반발이 심할 텐데. 그럼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제 태블릿을 가리켰어요. 이 데이터들을 모두 공개하라.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자. 공개하시겠다고요? 그래. 한국이 투명성을 무기로 쓴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 오후 4시 폴란드 대통령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현재 베이징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우리를 겨냥한 공동 위협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확실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우리를 위한 무기들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48시간 후면 우리의 전력 공백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국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조사 결과가 놀라웠어요. 긴급 여론조사 결과 오후 6시 발표. 대통령 결정 지지 67%. 한국 무기 도입 찬성 72%. 베이징 압박에 굴복 반대 81%. 국민들이 데이터를 믿었던 거예요. 오후 7시 베이징에서 마지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자 회담이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압박 효과가 예상보다 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10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9월 2일 안보회의 결과 및 의미. 오늘 대통령은 베이징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과의 계약 이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실시간 성능 정보와 투명한 공개 방식이 정치적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정치가 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준비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야말로 그런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48시간 후면 우리의 하늘에 태극기가 새겨진 FA-52 날고 우리의 땅에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달릴 거예요. 베이징의 악수가 우리를 위협했지만 한국의 약속이 우리를 지켜낼 겁니다. 이제 마지막 24시간이 남았어요. 9월 3일 오전 6시 저는 그단스크 항구로 향하는 기차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7분 한국에서 출발한 첫 번째 선박이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정확히 48시간이었어요. 기차가 바르샤바를 떠나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폴란드 평야가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면 이 땅을 지킬 새로운 무기들이 도착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전 8시 그단스크 항구 도착. 항구는 이미 분주했어요. 폴란드 국방부 BBN 그리고 한국 측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김정호 DAPA 팀장도 새벽 비행기로 바르샤바에서 합류했더군요. N7님,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김 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시간에 맞춰 도착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해운회사는 시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MVHOEGH 트레이서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현재 위치 5423엔 1838이 예상 도착 144,723. 23분 일찍 적재물 K2 전차 세대, K9 자주포 2문, FA50 부품 1세트. 일찍 도착하네요. 바람이 순조로웠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약속 시간에 접안할 겁니다. 한국의 정확성이었어요. 오전 10시 베이징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자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는 거였어요. 공동성명도 예상보다 약했고요. 베이징 3자 공동성명 최종판. 중국,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신중하고 건설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균형을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처음 위협적이던 톤에 비하면 많이 약해진 내용이었어요. 압박 효과가 없었네요. 김 팀장이 분석했습니다. 폴란드가 굴복하지 않자 다른 수를 찾아야 했던 것 같아요. 오전 11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의 결정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성명. 폴란드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믿을만한 동맹국이며 폴란드 또한 나토의 핵심 파트너다. 이번 협력은 완벽한 역할 분담의 사례가 될 것이다. 전략적 보장은 미국이, 즉시 전력화는 한국이 담당하는 새로운 동맹 모델이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리 편을 든 거였어요. 정오 12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연쇄적으로 폴란드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독일 국방장관 성명 폴란드의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 무기 체계는 나토 표준에 완전히 부합한다. 프랑스 외무부 성명 유럽의 안보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을 지지한다. 영국 국방부 성명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폴란드의 전력 강화는 유럽 전체의 안보에 기여할 것이다. 유럽 전체가 우리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후 1시 베이징에서 마지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예정된 군사 퍼레이드 참관을 취소하고 일찍 귀국한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김이 빠진 모양이네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후 2시 30분 드디어 수평선에 MVHOEGH 트레이서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보입니다. 김 팀장이 망원경으로 확인하며 소리쳤어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오고 있어요. 오후 2시 47분. 48시간 약속 시간에 정확히 선박이 접안했습니다. 그단스크 항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폴란드 관계자들, 한국 기술진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김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박에서 첫 번째로 내린 건 K2 전차였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천천히 흑표 전차를 들어올렸습니다. 포장을 벗겨내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새겨진 K2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아름답네요. 코발스키 BBN 국장이 감탄했습니다. 다음은 K9 자주포 차례였어요. 155mm 포신이 햇빛에 반짝이며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FA50의 부품들이 하역됐어요. 조립하는데 6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오후 4시 모든 하역이 완료됐습니다. 김 팀장이 최종 보고를 했어요. 48시간 3분 만에 완료됐습니다. 약속보다 3분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3분 늦었다고 사과하는 한국인의 모습에 모든 폴란드 관계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후 6시 첫 번째 시험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K2 전차가 그단스크 인근 훈련장에서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시스템 점검 완료. 모든 기능 정상 작동. 한국 기술진이 보고했습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어요.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하며 완벽한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가동률 100%. 즉시 작전 투입 가능. FA50도 6시간 만에 조립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곧바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륙부터 착륙까지 완벽합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오후 8시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48시간 만에 폴란드의 전력 공백이 완전히 해소된 거였어요. 그날 밤 9시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그날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베이징에서 세계국이 손잡고 우리를 압박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한국이 약속한 48시간이 그들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거든요. 시간이 정말 전력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동맹의 모델이 탄생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이 전략적 보장을 담당하고 한국이 즉시 전력화를 책임지는 구조. 이는 기존의 동맹 체계를 넘어선 혁신이었습니다. 밤 11시 바르샤바 도착. 저는 BBM 본부로 돌아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시간표 기반 배치 완료 및 종합평가. 2025년 9월 3일 오후 2시 47분. 한국에서 출발한 첫 번째 무기가 그단스크 항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48시간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이로써 8월 28일 라돔 F-16 추락으로 시작된 폴란드의 전력 공백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베이징에서의 3자 회담 압박도 무력화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시간을 전력으로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성능의 무기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동맹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6일간 저는 강대국들의 배신과 동맹, 압박과 협력의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이 완벽한 균형추 역할을 해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진실이 역사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창밖의 바르샤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베이징에서 회담을 하고 누군가는 지금 굴린다는 최준호 소령의 말이 떠올랐어요. 전쟁을 겪은 나라만이 진짜 전쟁을 억제하는 무기를 만든다는 이태성 씨의 말도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N7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심스럽다면 로그를 열어보십시오. 모든 타임스탬프와 데이터가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시간이 곧 전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그 시간을 완벽하게 지켜낸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까지 N-7의 증언을 들어보셨습니다. 5개 강대국이 서로 배신하고 압박하는 와중에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48시간이라고 하면 정말 48시간에 밤에 고장나면 밤에 고치고 투명성으로 모든 조작을 이겨내는 그런 나라 말이죠. 이런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